자, 페이지는 63페이지고요. 해당 뭐 학교 내신하려고 우리가 만나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시험 준비도 좀 편히 하시라고 먼저 인문예술 3을 할게요. 본문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걸 가져왔어. 그래서 첫 번째 단락 한번 간만에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단락 보면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 라캉은 인물이잖아. 라캉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어요. 라캉 인물은 항상 좀 챙길 필요가 있죠. 자, 라캉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의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세 범주로 분류했다. 라캉은 뭐로 라캉은 분류했는데 인간의 의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다, 그 다음에 상징계다, 그 다음에 실제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세 범주야.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왜 불안해하는가, 인간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다는 거야. 이 라캉에 따르면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라캉은 뭐라고 했냐면 생후 6에서 18개월 같은 진짜 갓난 아기는 뭐라고 했냐면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얘네들은 감각이 어떻게 돼 있다고? 몸이 통합이 안 돼서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을 한대. 이건 라캉의 생각이야. 하지만 이 귀요미 갓난쟁이가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여기에 끌려서 거울 이미지와 동일시를 추구한대. 그런데 이 아이가 거울을 보고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파편화된 것과 거울의 완전한 자기 몸을 보고 뭐 한다는 거야? 동일시를 추구한다는 거죠. 동일시를 추구한대요, 갓난쟁이들이. 그래서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 속에서의 괴리죠.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히 몸은 파편화되어 인식하는데 거울을 통해서 완벽한 동일시를 추구하지. 그럼 그 사이에 간극이 있지. 여기에 뭔가 틀어진 것들, 벌어진 것들, 얘를 뭐라고 해? 아이가 괴리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괴리감을 느끼는 것, 이것 때문에 불안을 느낀대요.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뭘 느낀다고요? 아이가 불안을 느낀대요. 완벽한데 왜 나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지? 동일시를 추구하는데 왜 내 감각은 통합되어 있지 않지? 이것으로 비롯된 불안감.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 불안감을 느끼는 속에서 드디어 이 귀요미는 느끼는 속에서 뭐를 형성해? 자아를 형성한다는 게 바로 라캉의 주장이에요.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인간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봄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거라고 본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내게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본 거야. 바로 얘기했던 요거 있죠, 요게 얘기했던 게 바로 상상계인 거예요. 라캉이 얘기한 상상계를 이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상상계는 바로 이런 거울 단계의 아이가 지는 이미지의 세계인 거야. 요게 상상계라고요. 상상계에서 필수적인 것은 당연히 거울이겠죠. 그리고 괴리감이겠죠. 그래서 불안감이겠죠. 이 불안감 때문에 자아가 형성되겠죠. 이게 핵심이죠, 그렇지? 오케이. 두 번째 단락까지 하고 한번 부분으로 풀어볼까요? 아니, 지금 풀어볼까?
그냥 심심한데 1번 보세요. 1번 윗글에 드러난 락항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인간의 불안감은 끊었죠. 자아에 대한 모순적 인식에서 기인한다. 맞아? 대답하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우리 여지껏 했잖아. 모순을 느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아에 대한 모순적 인식에서 이 모순적 인식을 밑줄 쳐봐. 그리고 이거를 규진이가 설명해 봐봐. 이 모순적 인식에 대해서 설명해 봐봐. 거울이랑 실제 자기가 느끼는 자기 몸이랑 다르기 때문이지. 나는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느끼는데 거울을 보니까 얘는 완벽한 거야. 그 차이를 뭐라고 했냐면 괴리라고 했단 말이야. 2번 그러니까 1번 맞으니까 제껴요. 2번 자아는 끊고요. 인간이 거울에서 자신을 투영하여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다. 이거 금방 읽었잖아. 그러니까 굳이 체크를 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 이 괴리감, 모순적 인식, 이 모순적 인식이 1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아는 인간이 거울을 자신의 투영해서 만들었다. 거울이다. 요게 바로 2번에 맞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겠지. 3번 인간의 욕망은 끊고요. 욕망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불안은 얘기했어도 그럼 얘는 냅둬야 되겠죠. 기다려야 하면 되는 거지. 4번 상상계 단계의 아이는 끊고 우리 막 읽었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와 동일시를 추구한다. 아우 부끄러워라. 여기 있잖아. 1번에 4번에 근거가 되는 거잖아. 5번 인간은 현실 세계의 질서 이거 모르겠어. 현실 세계의 질서 모르겠는 거야. 그럼 냅둬. 하지만 첫 번째 단락을 읽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1, 2, 4번은 답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이거 그리고 기억 읽었나? 기억 아직 안 읽었죠? 못하고 3번 뭐 일단 하기 싫죠. 4번 더 하기 싫죠. 그럼 빨리 첫 번째 단락을 털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그치?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간다. 오우 이번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징계라고요. 여기에 있는 상징계는 어떠한 곳이야?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언어 규범이 존재하죠. 요게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현실 세계죠.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언어를 조금씩 배워. 그래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된다. 이 아이는 여기 있던 요 귀요미 아이는 이런 세계에 들면서 현실 세계에 편입되어 버린다라는 얘기야. 락항은 뭐라고 했냐면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 락항은 뭐라고 그랬냐면 언어 때문에 인간의 소외 현상이라든가 뭔가에 부족하거나 빠져있는 결핍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인간의 요구와 욕구를 구분했다.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욕구를 구분했는데 욕구 같은 경우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욕구는 뭐라고? 갈증, 식욕 등 갈증이라든가 식욕처럼 어때?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이래요. 근데 요구는 뭐냐면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래요.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구는 욕구의 표현 수단이 되는 거지. 배고픔을 느끼는 거야. 배고파 밥 좀 주세요. 이건 요구란 말이지. 그쵸? 구별이 되지? 자, 그리고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하니까 욕구는 충족이 가능해.
얘는 충족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물을 줘도 여전히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아이는 not A but B, 원하는 게 물이 아니라 물을 넘어선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엄마, 보호자, 아빠, 보호자와 같은 보호자의 아가페라고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야. 아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이는 젖을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죠. 얘는 왜? 충족이 왜 가능하다고 했어? 대상이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죠.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얘가 타겟팅이기 때문에. 근데 요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계속할게. 이처럼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얘는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 락항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라는 거야. 어렵지 않지? 다시 한 번만 말을 좀 바꿔서 읽어볼게. 락항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배고픔은 당장의 배고픔은 충족이 됐어. 그러나 뭔가가 좀 더 아쉽고 필요해. 이게 바로 요구에 남아있는,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함으로, 엄마가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채울 수 없지. 가령 선생님도 엄마 보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 세상에 안 계셔. 그럼 나는 그거를 채울 수가 없지.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거. 여기선 뭐라고 표현했냐면, 언젠가 아이는 젖을 떼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젖을 떼는 순간 그거는 이제 채워질 수가 없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퍼펙트해질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요구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권력, 부, 명예 여러 가지 형태로 치환되는데, 그 어떤 것도 권력욕, 그 다음에 뭐 돈, 부에 대한 욕구, 명예욕, 아무리 추구하려고 해도 다 이룰 수가 없다. 성공을 해도. 우리 대통령 보면 알 수 있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도 또 자기 하고 싶은 걸 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다. 간단히 됐네. 얘가 뭐라고요? 상징계라고. 얘는 상징계야. 우리 지금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벌써 해버린 거네. 자, 그러면 넘겨서 뭘 하느냐. 1번 봐봐. 인간의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냅두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끊고 현실 세계 질서에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끊고 실제계를 인식할 수 있다. 예? 실제계라는 거 아직 안 했죠. 근데 인간세에 편입된 거는 상징계이긴 한데 요거 좀 이상해. 5번.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기억에 대한 기억 읽었나? 아직 안 읽었네요. 3번도 4번도 좀 이따 합시다. 그럼 3번 내친 김에 세 번째 단락도 갑시다.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실판을 아껴 쓰려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은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세 번째 단락은 락항은 뭐라고 했냐면, 자아가, 내가, 타인,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거 좀 어려워. 세 번째 단락. 자아가, 내가 예를 들어서 현수랑 관계를 맺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안동욱이라는 나가 현수라는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대타자라고 했어요. 어렵지? 대타자라는 말. 그냥 나는 현수랑 친하고 싶으면, 관계를 맺고 싶으면 현수야 뭐 빵이나 먹으러 갈까? PC방이나 갈까 하면 되는데, 이 락항은 정신분석학자이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적으로 자아와 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대타자라는 개념을 끄집어낸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와, 이게 뭐야?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뭔지 아니? 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의식하는데 아이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이가 살아가게 될 현실을 이미 대타자가 깔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욕망은, 자, 좀 이따 문제도 나오겠지만 락항이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욕망 곧 뭐냐면 대타자의 욕망이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와 욕망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대타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타자는 언어와 욕망과의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언어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거지. 애가 태어나자마자 말은 못 배웠지만 애가 태어나는 세상에는 언어는 이미 사전에 존재하고 있었고요.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아이는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 이거를 조금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현실인데 얘를 현실이라고 봤을 때 이 현실은 아이가 출생 전부터 언어는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이 현실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이 아이는 이 기존의 언어의 질서에 따라야만 해. 이 분필 갖다가 난 저 분필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나 이걸 떡볶이라고 할까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안 나왔고 문제도 안 났지만 언어의 성질 중에 언어의 사회성에 아이는 굴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분필이라고 한다. 미국 가면 이거를 뭐 초크라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민아, 선생님 좀 흰 분필 좀 갖다 줄래? 그럼 분필을 갖다 주지 떡볶이를 갖다 주진 않을 거거든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런 언어 질서에 당연히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데 그 수단은 뭐라는 거야? 수단은 언어라는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다는 거야. 욕망은 아무리 길고 날아봤자 우리 욕망은 언어의 하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욕망은 언어에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지.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뭔가의 무의식이 작용하고 그리고 이런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타자라는 개념은 언어와 욕망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욕망은 결국엔 언어와 욕망 사이의 그 관계, 욕망은 언어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욕망을 채우려면 언어라는 수단을 써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으로 풀 수 있는 거 2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 기억은? 이게 기억이었죠. 인간의 욕망은 곧 대타자 욕망이라고 얘기했는데 1번 인간은 이번에 1번입니다. 1번은 못하고요. 이번에 1번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타인의 사랑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 어딨어? 비슷한 것도 읽지 않았죠. 2번 인간의 욕망은 상징적 질서 속에서 형성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맞지? 이게 뭐야? 언어는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고 모든 욕망도 언어가 있어야만 그 욕망을 요구할 수 있고 분출할 수 있고 표출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이러한 상징적 질서 속에 이미
형성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환경적 요소야. 내가 이 나라에서 딱 태어났더니 이 나라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징적 질서가 있지. 거기서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거야. 만약에 뭐 표현은 좀 뭐하긴 하지만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런 아이가 딱 태어났더니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언어를 비롯한 그 대타자의 질서가 다 깔려 있는 거야. 그 아이의 욕망은 뭐냐면 한 끼라도 맛있게 배불리 먹는 게 꿈인 거야. 그럼 나의 욕망은 그 이미 깔아놓은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언어 등등의 질서에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지. 라캉은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의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답이 먼저 나온 것은 1, 2, 3, 4번 중에 2번이 먼저 나온 거고요. 답은 2번이고요. 2번에 네 번째 단락을 볼까요? 네 번째 단락은 어떤 거냐? 점점 할만해집니다. 네 번째 단락은 실제계가 나와요. 네 번째 단락은 요 실제계. 아까 세 번째 단락은 뭐였어요? 상징계였죠, 그렇지? 그래, 이제 실제계가 네 번째 단락에서야 이렇게 진행됩니다. 실제계는 뭐냐?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라는 거야. 그래요. 실제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 오버 더 현실 세계. 근데 현실 세계라는 말이 나왔지. 이미 어디야? 상징계에서 현실 세계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세계가 실제계라는 거죠. 더 읽어볼게. 상징계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그러니까 상징계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얘는 상징계, 두 번째 나왔던 상징계로는 포착이 불가능하다. 라캉은 뭐라고 하냐면 각자 우리의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올바른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야. 오휴. 라캉 얘기다.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했냐면 상징계를 넘어서 뭐를 지향해야 돼요?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캉의 말은 상징계를 뛰어넘어서 실제계에 있는 목표를 겨냥하는 게 올바른 뭐라는 거야? 욕망의 올바른 방향. 이게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바이 라캉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캉은 이걸 추구한 거야. 요 계단 오르기.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의상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자, 쾌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쾌락 원칙, 즐거움, 쾌락 원칙이 있는데 이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쾌락. 그걸 뭐라 그래? 주의상스라고 했어요. 주의상스.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주의상스를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주의상스를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해요. 괴로운 거야. 고통을 수반하고요. 라캉은 주의상스를 뭐라고 했냐면 주의상스를 뭐라고 돼 있냐면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했어요. 역설법이죠.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얘기한 거야. 라캉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고 이를 생톰이라고 명명했다는 거야. 오, 그래서 이 생톰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생톰은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지.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고요.
락항은 예술가가 자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체가 생통을 통해서 생통이 아까 뭐라고 했어?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이라고 그랬지. 이걸 통해서 상징계의 법칙 대신에 이 상징계의 법칙 대신에 뭔가 더 넘어서서 위로 가는 자기만의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생톰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는 노력이라는 거야. 생톰 자체가 상징계로부터 넘어서자 상징계를 극복하는 노력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넘어서야 되는 것이 올바른 욕망 추구의 일환이다 라고 락항이 얘기한 거고. 괜찮아? 더 읽어보자. 그냥 내친 김에 마지막 단락. 이건 정리할 필요도 없죠. 락항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의 촉각을 세운다는 거야. 다른 말로 좀 편히 얘기하자면 야 나는 자율적 존재야. 누가 나를 건드려. 난 나야. 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결국에 뭔 줄 아니? 얘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야. 야 뭐 어때? 난 뭐 이렇게 입을래. 난 이런 차 탈래. 사실은 남들을 의식하는 거라고 한 거야. 내 얘기가 아니라 락항이 얘기한 거라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유롭고 그 다음에 그 자유로운 영혼의 존재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현실 세계, 우리의 각자 나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언어가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은 언어를 넘어설 수 없다고 본 거야. 그러면 넘어설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 상징계에서만 살라? 아니, 락항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넘어서는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쾌락을 받아들여라. 그게 뭐라고 그랬어? 생톰이라고 그랬죠. 생톰을 추구하는 것.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게 그게 올바른 욕망의 방향이라고 락항이 얘기한 거고 이걸 정리하는 거야.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된다. 우리의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 내가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잖아? 그러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내 사고가 갖춰진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욕먹겠지?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겠지? 이렇게 내가 시스템화 되어 간다는 거야. 욕망은 이런 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얘들아, 왜 힘들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 다 너희들 뭐가 된 거야, 이미. 구조화된 거예요. 상징계에 의해서. 야, 왜 꼭 그걸로 성공해야 돼? 왜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해? 알고 보니까 이미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현실은요 이미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 구조화가 되었어. 거기 우리가 뿅 하고 태어났어. 그래서 뿅 하고 태어나니까 뭐 이런 걸 했거든요. 나는 왜 파편화되는데 왜 괴로워 뭐 괴리감 이렇게 하다가 편입했어. 편입했더니 사회가 만들어놓은 언어 사회가 만들어놓은 구조 속에 이미 들어가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의 욕망도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락항은 이거를 비욘드 오버 더 상징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난 그곳을 향해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제계야 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실제계 손짓에 응하면서 진정한 나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락항은 되게 발전적인 사람이죠. 락항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죠. 야, 왜 그렇게 해?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야? 야, 남들이 이러니까 난 가운데 밀을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야,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야, 그냥 이렇게도 입어봐. 이런 것들이 락항이 얘기하는 자기만의 새로운 것. 근데 그게 쉽다라고 얘기했어? 어렵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걸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였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1번 정리해 볼까요? 1번. 자, 보십시다. 1번. 1번에 3번과 5번이 남았는데 3번 인간의 욕망은 끊고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맞지? 방금 읽었잖아. 그럼 답은 5번이어야 돼. 그러니까 5번은 이상한 거야. 인간은 실제계를 인식하려면
실제계를 인식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상징계를 넘어선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근데 5번은 뭐라고 했어요? 현실의 질서에 완전히 편입만 되면 돼? 그러지 않지, 그치? 그래서 1번의 답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답 확정됐고요. 2번 기억에 대한 이해를 봅시다. 기억, 아까 했구나. 3번 윗글의 라칸과 보기의 르네 지라르를 비교하여. 이름이 좀 이상해요. 르네 지라르. 뭐 괜찮아요. 다 저거니까. 자, A 넘버링 해봅시다. A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은 생존과, 천천히 읽어볼게. 잘 따라와.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랑 구별된다. 아까 락항은 뭐라고 했냐면 락항은 요구와 욕구를 구별했어. 근데 이 지라르는 뭐라고 했냐면 뭐랑 뭐? 욕망과 욕구를 구별했어. 얘는 지라르는 욕망과 욕구. 우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했나 보자. 항상 타인이 개입된 상대적 개념이야. B. 그는 인간의 욕망 추구는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거예요. C. 그는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리스펙이 그는 누군가가 존경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좋아하는 것처럼 욕망이 인간과 대상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라 욕망은 모델이라는 중간 매개자를 통한 중개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얘기했다.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나에게는 결핍되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욕망이야. 저 가수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D 했죠. 알파벳 E. 그가 보기에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상을 소유하는 타인이 있게 생기는 감정이고 이러한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어서 충족될 수 없다라는 거야. 욕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욕망 얘기했죠? 락한과 지라르는 모두 끊고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다. 맞아, 안 맞아? 일단 지라르는 맞아, 안 맞아? 맞지? 락항은 뭐라고 그랬어? 욕망에 대해서. 어디 있니? 욕망. 요구와 욕구. 요구잖아. 락항은 요구잖아. 그치? 충족이 가능하다. 욕구. 근데 락항은 충족이 안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 락항이 얘기하는 요구가 돼야 되지 않니? 욕망 나왔었나? 어디 있지? 2문단에 그러네. 권력, 부, 뭐 이런 것들은 채워줄 수 없다. 그럼 맞네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 그럼 2번 봐봐. 락항과 지라르는 모두 끊고 욕구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필요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맞아, 안 맞아? 보기 보면 본능적이다라는 거 있어? 어디 있을까요? A에 있나? A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락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본능적이죠. 본능적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2번도 맞으니까 제끼고요. 여기서 이제 차이를 좀 두는데 3번에선 락항은 언어를 통해 끊고 지라르는 타인에 대한 모방을 통해 인간이 욕망을 추구한다. 맞지? 그래서 욕망은 뭐에 예속돼 있다고 했어? 언어에 예속돼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락항은 지라르와 달리 끊고 타인이 소유한 특정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 맞아? 뒤바뀐 거 아니야? 락항은 그런 얘기 한 거 없고요. 오히려 지라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답 4번이야.
왜 틀렸냐? 라칸과 지라르를 바꿨기 때문이죠. 5번 지라르는 라칸과 달리 끊고 인간과 욕망의 대상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모델. 맞지? 그래서 욕망이 발생한다. 맞죠? 4번 봅시다. 4번도 쉽다. 라캉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얘도 넘버링 3개 정도 나올 겁니다. A.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 파괴라든가 동음 이의어 사용 등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썼는데 그는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른 게 아니라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한 거다. B. 조이스의 언어는 애매폭력적 언어라 불리는데 이는 일상적 언어에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야. 일부러. C.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에 갇히기보다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 그 독특성을 표현하고 주의상스를 추구한 존재, 주의상스를 추구한 존재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라칸과 제임스 조이스는 같은 결이네? 1번 조이스는 끊고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끊고 고통스러운 쾌락. 어때? 괜찮지? 2번 조이스가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끊고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맞지? 3번 조이스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사용한 것은 끊고 현실 세계의 쾌락 원칙에 충실한 거야? 아니죠. 현실 세계는 요거잖아요. 상징계. 아니죠. 라캉과 이 제임스 조이스는 여기에 충실한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려고 라캉이 얘기하는 실제계의 손짓을 하는 주의상스적 생통하는 행위죠. 그치? 그러니까 답은 땡 3번이다. 4번 보세요. 조이스가 애매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끊고 생톰을 통해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한 행위다. 맞지? 맞잖아. 마지막 5번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한 조이스는 끊고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맞죠.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은 현실 세계가 지배하는 세계지. 근데 그것을 더욱더 넘어서려고 한 주의상스를 실현하려고 했던 존재 맞으니까 최종적으로 4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야 마석은 너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줄을 쪼개 보니까. 심석은 지금 다 하긴 했는데 영상으로 안 남아 있거나 다시 해야 되는 것들 있으면 좀 더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련 있는 것들도 좀 많이 다 할게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이 해보자. 아, 4개, 5개가 안 되네. 항상. 근데 오늘 배운 것 중에 현대시 어쨌든 현대시 작품 수로는 4개 배운 거잖아. 거꾸로 생각해볼까? 월훈 배웠고 싸늘한 이마 배웠고 또 뭐야? 뭐지? 뭐냐? 아, 맹세와 거짓 이별 배웠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작품도 비문학 독서 지문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문학에 조금 더 퍼센티지를 많이 해서 슬슬 6평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 질문 같은 거 하시고 싶은 분 아직 없어요? 생각나시면 교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고생하셨습니다.